밀리터리 사이언스의 신묘한 만남 본게임, 오늘도 본 내용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제부터 본게임 2의 MSG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두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유, 네. 안녕하세요. 다시 저희가 이 국방TV 이렇게 좀 어두컴컴한 곳으로 다시 왔습니다. 이런 상황은 이제 감개무량하다고 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 처음에는 얘기 듣고 제 귀를 의심했는데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기뻤는데 오늘 들어오면서는 제가 좀 어깨가 이렇게 좀 처진 것 같지 않아요? 왜 주눅 드셨어요? 오랜만에 오니까? 네, 예? 주눅 들었다기보다 막중한 체인다는 느낌, 어깨가 너무 무거워지는 게 느껴져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보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죠. 원쌤은 좀 약간 아마 느끼세요. 시청자분들도 원쌤 많이 바뀌셨는데 이런 느낌 가지실 것 같아요. 본 게임 쉬는 동안에 뭐 살을 많이 뺐어요. 몸도 너무 안 좋고 해가지고 네. 많이 뺐습니다 살을. 네. 몇 킬로나 빼셨어요? 한 17kg. 와. 네. 코로나 때문에 할 일도 많이 줄고 해서 그 김에 병원 다니고 네. 살 빼고 하면서 저는 오히려 건강이 좋아진 면이. 예. 확실히 예. 업그레이드를 하셨나요? 네, 좀 그런 면이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 돌아오니까 역시 이게 검은색. 밀리터리는 검은색이죠. 원래 그 흑철색, 네. 건메탈이라고 그러죠. 네. 무광 검정. 보통 많은 분들이 뭐 국방색이라고 떠올리시지만은 프라모델에 관한 한 역시 밀리터리는 흑철색과 무광 검정. 예전 같으면 신고합니다. 저희 본게임은 2021년 1월 1일부로 국방TV 본게임 2로 복귀를 명받았습니다. 예, 신고합니다. 최우상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진짜 네. 저도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네. 더 활기차게 올 한 해를 열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이제 많은 것들이 또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당장에 저희 앞에 있는 이 테이블만 네, 하더라도 이 모니터가 이거 빌트인이 됐어요. 네. 크고 좋네요 아주.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게임 2라는 저런 게 우리 전에 할 때 있었나요? 없었죠. 그러니까. 투대니까 이제 네. 지원도 이렇게 더 받고 이런 네. 게 딱 이렇게 된 만큼 저희가 또 여러분께 멋진 밀리터리 영상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1년 신축년을 맞이해서 다시 초심으로 소처럼 우직하게 뚝심 있게 성실한 자세로 때로는 또 고집 있게 저희가 본게임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새해기도 하고 본게임 뒤에 첫 아이템이 좀 센 놈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겁니까?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 미래전의 게임 체인저로 이제 각광을 받고 있고, 그래서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소위 군사 초강국들이 지금 제일 소위 그 핫한 아이템으로 해가지고 관심을 많이 갖는 넘사벽, 날아오는 거를 알 수는 있어요. 알 수 있는데 예측도 어렵고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기존의 시스템으로는 잡을 수가 없는 거죠. 알고도 못 막는다. 오는 건 아는데 어차피 못 막으면 이거 어떻게 써야 되는 거 이런 건요. 빠른 속도에도 불구하고 정확도가 높은데 들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유도 장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유도 장치는 하늘과 땅,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우주 공간에 제대로 된 게 있어야 효과적으로 유도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제 무인기라든지 이런 이제 무인 시스템에 의한 이런 유도 장치들이 필요한데 과학 기술이 발전에 따라 이게 가능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마하 5는 물론이고 10, 20대는 이러한 무기도 정밀하게 유도할 수 있는, 그다음에 타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갖춰지니까 이런 우리 극초음속 무기가 현실화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CFI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휘통제체계라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이 첨단함으로써 이 극초음속 무기가 현실화하고 있다 하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야구로 치면 이게 그 페스티벌, 이 강속구로 가다가 이게 또 변화도가 되기도 하고, 또 제구까지 제구력까지 뒷받침된다고 하면 와 이건 진짜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가 되긴 되겠네요. 아시다시피 뭐 강속구도 라이징 페스티벌 있고 네. 투심 페스티벌은 뭐 휘어 들어가고 이러니까 보고도 못 친다, 알고도 못 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딱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럼 이것도 역시 또 기술력이 있고 꽂히고 정점일 것 같아서 이것도 그러면 미국이 짱이겠네요. 그럼 지금도요. 그게 그렇지가 않은 거죠.
왜저 흐뭇한 저 흐뭇한 미소는 그렇다면 당연히 러시아가 네. 근데 이제 우리라는 표현을 안 쓰시네요. 오랜만에 나오니까 안 나오네요. 조심스러우신 거예요. 익숙해 첫날인데 좀 조심스러우신 거예요. 혹시 본 게임 투를 처음 보시는 분들 있을 수 있으니까 오해하실까봐. 우리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저 러시아에서 우리 그 소련 제품들의 특성이 러시아 국방부가 바로 지난 12월 12일에 보도문을 통해서 북부의 백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 일은 거의 없는 바다인데 그 핀란드의 동북 쪽에 돌아가면 있는 러시아의 서북쪽 끝이죠. 실제로 화이트시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 신형 해상 발사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인 지르콘의 발사 시험을 한 거예요. 고르슈코프 제독함이 백해 해역에서 아르한겔스크 주에 있는 치좌 사격장, 치좌 사격장이라는 게 원래 이런 사격 훈련을 하는 곳인데 여기로 이제 발사를 한 거죠. 네. 350km 떨어진 이제 해안 지역의 목표물을 성공적으로 타격한 결과가 됐고요. 그래서 이 지르콘 미사일 덕에 푸틴 대통령이 굉장히 행복하다고 합니다. 요즘 러시아를 위한 일대 사건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좋아하고 네. 있다고요. 이게 이제 계속 발사하고 있는데 한 번은 이 푸틴의 생일날 발사를 한 거예요. 축포 형식으로요? 네, 그러니까 완전 푸틴의 생일 축포를 쏴준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예. 뭐 대단히 했다. 한번 또 지켜서 해줬죠. 그래. 이거 영상 준비됐습니다. 네. 이제 본 게임 2 아니에요. 이제 바로 영상 준비됩니다. 네. 해상에서 이제 이게 이제 수직 발사가 뚜껑이 열린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렇게. 사실 뭐 이 영상만 보셔서는 이게 뭐 마하 몇으로 날고 이런 것까지 확 느끼실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 장면을 실제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 훨씬 요란하네요. 불꽃도 많이 화염도 크고요. 저고도 비행 시에는 네. 사거리가 250에서 500km, 보공 비행 시에는 740km 정도가 기존의 버전이었는데 최신 버전은 연료를 새로 탑재해가지고 1000km를 넘게 날 수 있다고 하고요. 2021년이나 22년에 수상함이나 잠수함이 실전 배치가 된다고 하니 금방 되는 거죠, 사실. 그리고 마하 8, 시속 8, 이제 시속 10,000km 가까이 되는 속도인데 그런 속도로 이제 미 항공모함이라든가 함정을 타격할 수 있는 걸로 이제 성능이 개선이 된 거죠. 그리고 함정 외에도 잠수함이나 전폭기를 통해서도 발사가 가능하고 또 지상형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마하8이 사실 대단한 게요. 네. 사람이 탄 유인 전투기 중에 물론 마하5를 뭐 기록한 경우도 있지만 그 전에 우리가 초음속 순항 미사일 아주 그 항공모함이나 이런 데 위협적인 그 초음속 순항 미사일들이 있는데 그게 보통 마하3에서 5 이내였어요. 그러니까 마하5를 넘는 경우가 이제 드물었는데 이거는 그보다 더 훨씬 빠른 마하8의 속도인 거고 지르콘이 마하8을 기록한 게 4년 전인 2017년도였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사이에도 계속 여러 차례 시험 발사 통해서 이 기술적인 진보를 이룬 것인데 아까 제가 이제 뭐 러시아가 제일 앞서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을 원수님께서 하셨는데 본 게임 시즌 1 같았으면 제가 아니고요 막 대들었을 텐데 시즌 2를 맞아서 본 게임 2를 맞아서 제가 아주 깔끔하게 인정? 인정. 아니 완이나트랑 뭔 상관이에요? 맞으면 인정하는 거고 아니면 반박을 하셔야지. 그래야 전문가지. 이거 투됐다고 그렇게 갑자기 이- 어깨 무거우시다고 그러시더니 네, 이거- 너무 위축해진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것도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좀 보이려고. 얼마나 갈지 모르겠네요. 근데 실제로 러시아, 이 중국이 미국보다 앞서는 게 사실이고 사실 미국이 과거에 그 굉장히 일찌감치 극초음속 무기 개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다파라고 있죠. 미 그 방위고등 연구계획국 여기 첨단 무기를 테스트하는 곳인데 아이디어도 공모하고 여기에서 2004년부터 13년까지 미 공군하고 보잉사가 같이 이제 5억 달러 예산으로 X-51A 웨이브 라이더라는 걸 시험을 했습니다. 마 5 이상, 한 마 7 정도, 7, 8 정도를 목표로 해서 개발되는 것이었는데 이것도 사실은 처음에 마 5 정도의 속도를 내지 못하고 그래서 상당히 좀 힘들어했었어요. 그래서 이 마 8이라는 속도가 그만큼 대단한 거다. 네. 작정하고 달려던 미국도 그렇게 개발에 고생을 했는데 그러면 이 지르콘 외에 뭐 그 다른 이런 비슷한 극초음속 미사일 뭐 이렇게 또 있나요? 있죠. 사실 마하 20 이상을 내는 20이요? 이거 8도 지금 다 놀라고 있는데 20이요? 예, 극초음속 미사일인 그 아방가르드라는 게 이미 2019년에 실전 배치가 됐는데 네. 이건 방식이 전혀 달라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단순 속도 비교를 할 수는 없고요. 네. 한 100km 정도의 고도에서 비행하면서 이제 최대 16개 핵탄두를 실 수가 있는
그러니까는 탄도 미사일 개념이죠, 이거는. 아, 핵탄두? 예. 방금 핵탄두. 요건 이제 탄도 미사일이고 앞에 지르코는 순항 미사일이라 네, 좀 네. 방식이 다르긴 한데 16개 핵탄두의 경우에는 각 핵탄두의 위력이 이제 100에서 900킬로톤이니까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 폭탄의 6배에서 60배에 달하는 위력을 각 탄두가 갖고 있습니다. 그게 곱하기 16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와. 그리고 이제 이 특성이 아방가르드 특성은 이제 내려올 때 네. 비행 중에 궤도 수정이 좀 용이하기 때문에 요격이 불가능하다. 속도도 빠르고 그게 이제 러시아 측의 주장이죠. 네. 또 마하 10 정도의 속도로 2,000km 이상 중장거리를 비행하는 공대지 초고음속 탄도미사일인 킨잘도 지금 배치가 된 상태. 와, 그럼 마 8에, 마 20에, 뭐 킨잘은 뭐 10 이렇게 여러 단계의 이런 그 미사일이 있는데 그러면 초음속, 극초음속 뭐 이거죠? 예, 그런 식으로 나오죠. 요거부터 정리하고 가야 될 거죠. 워낙 빠른 얘기하고 있으니까 지금. 네. 네. 우리 뭐 마하란 말은 많이 쓰니까 네. 영어로는 마크라고 발음을 하더라고요. 그냥. 그래요? 예, 네. 마크 1이라고 안 하겠죠. 마크 1, 마크 2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통 이제 일반적인 상태에서 초속 340.3m.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태라는 건 이제 기압이라던가 온도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긴 해요. 근데 평균적으로 340m라고 보면 되고요. 요게 이제 시속으로 따지면 1220km가 살짝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굉장히 빠른 속도의 음속 자체가 이게 마하 1이고요. 아음속은 보통 여객기, 우리 외국 나갈 때 이제 타는 여객기가 보면은 안에서 유심히 보시면 시속 800, 900km 정도 나오거든요. 숫자 나오죠. 남아있는 나와요. 강속거리다. 네. 그거 보면요. 예, 맞죠. 그것도 사실은 이제 바람을 역행하느냐 타고 가느냐에 따라 속도가 달라집니다. 네. 꽤 100km 이상 차이가 나요. 근데 이제 그 정도가 아음속, 그 마하 0.8 정도나 뭐 그 이하 0.7 이하 이 정도가 아음속이라고 대충 얘기를 하는 것이고 네. 뭐 음속은 음속이고요. 네. 시속 1220km 정도. 그리고 초음속은 이제 그걸 넘어가면 초음속이라고 하는 건데 보통 급초음속이라고 하면 마하 5 시속 6120km 정도를 넘으면 극초음속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빠른 거냐? 만약에 마하 5의 극초음속 여객기를 우리가 탔다. 그리고 뭐 서울에서 뉴욕까지 간다. 보통 한 10,000km쯤 되거든요. 2시간 만에 갈 수 있다. 야, 이거 기내식 한번 먹을 시간도 없겠네요. 바로 그래도 그냥 억지로 쏘네. 어떻게든 먹어야죠. 그렇죠. 어떻게든 먹어야 되는 먹긴 건데 일반 여객기하고 비교하면은 이제 8배 빠른 속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어떻게 하면 그렇게 빠르지? 무슨 뭐 핵추진이라도 하는 건가요? 아니, 그 원리가 뭡니까? 그렇게 막 8, 막 10 이렇게 나오는데. 네, 일단은 뭐 하늘을 나는 것을 핵추진으로 하면 큰일 나고요. 그래요? 떨어지는 경우에 정말 답이 없기 때문에 핵하면 뭔가 좀 다 통하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저 푸틴이 아방가르드나 슈퍼 무기 공개할 때 사실은 핵추진 순항 미사일도 개발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네. 그래서 야, 설마 옛날 60년대 미국 개발하다 포기한 거예요, 사실은. 네. 핵추진 순항 미사일이. 그게 뭔가 네. 있는 거죠? 근데 뭐가 있긴 그러니까 처음에 거짓말인 줄 알았더니 예. 거의 사실일로 드러나고 있어요.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안전성 문제나 뭐 이런 것들. 웬만하면 안 예, 쓰는 게 예, 좋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러게요. 이거 진짜 이게 네. 방사능 뿌리고 다니는 거 아니니까. 사고라도 나면 중간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소위 거다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사실 힘든 일이죠. 그렇죠. 네, 이게 사회주의 사실 국가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뭐. 요걸 이제 나눌 수가 있어요. 보통 이제 극초음속 비행체하고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로 굳이 나눈다면 나눌 수가 있는데 네. 극초음속 비행체라는 거는 이제 아까 그 아방가르드가 거기에 해당될 수 있는데 요거는 일종의 탄도 미사일에다가 활공체를 결합을 한 겁니다. 즉 탄도 미사일은 로켓이죠. 로켓으로 이제 우주까지 날아 올리는 거죠. 물론 궤도는 뭐 아주 인공위성처럼 높이 올라가지 않더라도 뭐 100km, 200km, 300km 정도라도 이제 올리죠. 올린 다음엔 탄도미사일에 이제 붙어있던 활공체가 떨어져 나와요. 그런 다음에 거기서부터는 중력으로 가속을 하면서 글라이딩을 해서 목표까지 날아가는 거죠. 엔진을 안 쓰고. 근데 높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다가 속도도 붙어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사실 글라이더 상태로도 마하 20을 넘는 속도를 낼 수가 있어요. 최종적으로는. 그 글라이더 탄두 부분이 떨어져 나온 다음에 요리조리 미국의 요격망을 피해서 이렇게 비행하는 이제 그런 형태의 영상이 있어요. 예. 그렇죠. 그거는 이제 컴퓨터 그래픽이니까 좀 과장된 면이 있겠지만 여간간에 원세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활공 비행을 하면서 요격을 피해서 타격한다는 그런 게. 이게 핵심 기술이고 결과적으로 이제 이 구조를 통해서 마 20이면 시속 24,000km거든요. 그런 속도로 움직이는 거니까 게다가 저 회전도 하고 뭐 방향 전환도 하니까 사실은 요격이 거의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견도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순항 미사일 아까 지르콘 같은 경우에 순항 미사일은
계속 엔진을 통해서 속도를 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마하 8, 9를 낸다는 게 계속 뒤에서 불이 뿜어져 나오는 상태로 속도를 유지한다는 얘기거든요. 보통 엔진으로는 이게 안 되죠. 제트 엔진으로는 안 돼서 우리가 뭐 램제트 엔진, 스크램제트 엔진 이런 얘기들이 사실 일반적으로는 거의 쓰지 않는 말이죠. 근데 이 과학 쪽이나 뭐 이 기술 쪽이나 뭐 밀리터리 쪽에서는 많이 하는 얘기거든요. 제트 엔진인데 보통 제트 엔진 보면 앞에 이제 그 팬이 있잖아요. 팬을 가지고 공기를 흡입을 해서 그걸 압축을 이제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런 다음에 그거하고 이제 연료를 혼합을 해가지고 폭발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폭발된 그 힘으로 이제 나가는 건데, 이런 속도로 가려면 이제 팬이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팬으로 끌어들이는 속도보다 실제로 이미 초음속으로 날기 시작했을 때 들어오는 바람 속도가 더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팬이 견디지도 못하고 팬으로 이제 끌어들인다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공기를. 그래서 들어오는 공기의 그 힘을 가지고 이미 초음속으로 들어오고 있는 공기의 힘을 가지고 그걸로 자연 압축을 시켜가지고 폭발을 시킨다. 그래서 더 빠른 속도를 낸다는 개념인데, 이 스크램제트 엔진을 지금 여기 사용을 하고 있어요. 마하 5 이상을 내려면 사실 스크램제트 엔진, 램제트 엔진 중에서도 이 엔진 내에서도 공기가 초음속으로 흘러가는 상태를 유지를 해야 돼서, 이 스크램제트 엔진이라는 것이 이제 램제트 엔진의 발전형인데, 어려운 부분은 뭐냐면 마하 5 정도까지 속도를 낼 때까지는 사실상 기능을 못해요, 이런 엔진은. 그러니까 램제트 엔진도 마찬가지고요. 초음속이 돼야지 제대로 기능을 하는 것이지, 그 전에는 그냥 뭐 앞에서 들어오는 빠른 공기가 없으니까 속도를 낼 수가 없어서 뭐 터보 이 프로펠러를 사용해서 공기를 끌어들인 다음에 초음속이 돼서 이제 이걸 멈추든가 뭐 그런 식의 방법을 써야 해서 처음 발사할 순간부터 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또 구조적으로 불안한 게 있죠. 속도가 너무 빠른 상태에서 이제 공기가 들어오니까 사실은 지금 이걸 실전 배치한다는 거 기술력이 대단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이론적으로 마하 15까지도 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뭐 연료 문제도 있고 기술적인 뭐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마하 10 이상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근데 지루콘이 바로 이 기술을 쓴 겁니다. 예, 그 말씀 들어보니까 그 두 가지, 그 극초음속 비행체,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이 두 중에는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지르콘 이쪽이 확실히 기술적으로 좀 어렵다고 해야 되나? 발전했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느낌인데요, 저는 듣기에. 그렇다고 말할 수 있고요. 일단은 뭐 순항 미사일이라는 것의 특성 자체가 뭐 저공으로 날면서 뭐 사실 레이더 탐지도 피해가면서 뭐 날아가겠다 이런 개념도 같이 있어가지고, 물론 이거는 이제 멀리 가니까 좀 얘기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어쨌든 간에 두 개는 완전히 다른 원리다. 글라이더식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순항 미사일형 극초음속 무기는 저공 비행 능력이 어쨌든 간에 훨씬, 아까 경우에는 그 아방가르드 같은 경우에는 탄도 미사일이니까 엄청 높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일단 거기서부터 내려오는 건데, 이거는 이제 기습을 하게 되게 유리하고요. 외형은 아까 말씀하신 미국의 X-50이라고 비슷합니다. 이 미국의 X 시리즈가 원래 초음속 처음 할 때부터 X1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는 되게 전통적인 초음속 시험 기체거든요. 굉장히 그래서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잘 안 되고 포기를 했었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지속적인 개발을 해서 이거를 실제 운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냈다는 그런 기술적인 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예, 저희가 무슨 러시아 초음속을 다루는 게 오늘의 주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전 세계적인 초음속을 다루는데 러시아에게만 지금 연타는 나오고 있거든요. 이러면 이거 미국 이거 자존심 기술 문제인데 자존심에 스크래치 세게 났겠는데 막 깊게 이거요. 처음에는 이제 무시하려고 그러다가 네. 이제는 아니다. 쟤들한테 좀 뒤졌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몇 번 이제 그런 중국, 러시아가 우리보다 좀 앞서가고 있다.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예를 들면 존 하이든 미국 전략사령부 사령관이 이제 지난해 8월 7일에 엘라바번 헌츠브리에서 열린 우주미사일 방어 심포지엄에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미국이 현재 방어할 수 없는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는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미국 군부에서 어떤 핵이나 그다음에 그 미사일 이런 전략 무기를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가 중국, 러시아의 극초음속 무기 개발이 이렇게 심각하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방어 능력이 없다는 걸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상 거의 처음으로 인정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이클 그리핀이라는 미 국방 차관도 지난해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중국은 지난 10년간 미국보다 20배나 많은 극초음속 무기를 시험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극초음속 무기를 중국이 실전 배치하면 미국의 항모전단 등에 큰 위협이 될 것이다. 이런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사실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결코 중국, 러시아에 뒤질
나라가 아니에요. 그거 상식적으로 안 맞죠. 예, 그리고 예. 극초음속 무기도 사실은 어떤 부분은 먼저 시험한 면도 있는데 왜 그럼 뒤처졌느냐? 이 소위 우선순위에서 밀린 거예요. 미국에서 극초음속 무기보다 뭐 ICBM, SLBM, 뭐 그다음에 핵 추진 잠수함, 뭐 다른 무기들, 그다음에 이라크 아프간 전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대테러전에 이제 많은 예산을 투자하다 보니까 극초음속 무기가 에 대한 투자를 안 하게 된 거죠. 그러니 그 사이에 이제 중국, 러시아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인 거고, 아 이거 안 되겠네 해가지고 이제 한 2, 3년 전부터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제 예산도 많이 투자하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지리콘 미사일의 경우도 아까 말씀하신 그것도 사실은 하루아침에 짠 하고 나타난 게 아니고 1995년부터 개발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벌써 20년 넘게 개발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그런 이제 놀라운 기술을 선보이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서열 매기는 걸 좋아해서 그러면 극초음속 부분에서는 네. 러시아, 중국, 미국 이렇게 미국이 넘버 3예요? 3등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3등. 야, 이거 진짜 중국도 러시아만큼은 아니지만 네. 뭐 ICBM 뭐 이게 아니고 DF-17이라는 극초음속 무기였어요. 이 둥펑 17인데 이때 이제 처음으로 선보인 건데 한 1,500에서 2,000km 이상 떨어진 목표물을 대해서 40 정도의 고속으로 이제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무기고요. 앞에 미사일을 좀 자세히 보세요. 앞에 보면 뾰족하게 칼처럼 좀 일반 미사일 치고는 상당히 날카롭죠. 하얀 거 여기만 쓰는 거예요? 예. 보통 미사일은 뭉툭하잖아요. 예. 보조 날개, 우리가 얘기하는 카나드라고 조그만 날개 4개라고 요거요? 예. 요거? 예. 가운데? 예. 거기를 딱 잘라보세요. 여기 이렇게 잘라요? 예, 잘라서 보시라고요. 그러면 요 부분이 쉽게 얘기하면 위로 올라간 미사일이 일정 고도 이상 올라가면 요 부분이 떨어져 나오는 겁니다. 아, 그래서 여기까지가 추진체고. 그렇죠. 이 탄두 부분이 그래서 글라이더처럼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 시청각 교보제가 업그레이드되니까 훨씬 좋네요. 설명하기도. 저 뭐 둥펑 17 갖고 오신 줄 알았어요. 그러게요. 이제 제가 교보제 안 가져와도 되겠네. 아니 그러지 마. 자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업그레이드 되신다면서요. 우리 그 본게임 투가 됐으니까. 네. 아 이거 프로그램 미리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제가 그래서 우선 최우선적으로 KFX의 아주 큰 모형 교보제를 지금 확보하려고 아.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미리 좀 드리고요. 네. 그래서 이 DF-17 얘기를 더 하면 네. 그것도 짠하고 나타난 게 아니고 여러 해 동안 시험을 한 거죠. 그래서 2017년 12월에 이 시험을 한 걸 보면 이 간슈정 주추연 위성발사센터에서 이제 이게 발사가 됐는데 쭉 발사해서 올라가다가 아까 말씀드린 이 앞부분이 활공체가 딱 떨어져 나온 거예요. 네. 이게 한 1,400km를 비행을 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탄도미사일인 1,400km를 날아가려면 비행 고도는 한 3분의 1, 4분의 1 잡고 그러면 한 400km 이상 고도는 올라가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3분의 1 잡으면 400km 좀 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고도가 60km, 최대 고도가 60km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탄도미사일보다 훨씬 조금밖에 안 올라간 상태에서 이 앞에 활공체가 떨어져 나온 다음에 쭉 아까 말씀드린 뭐 아방가르드 정도는 아니지만 쭉 이제 활강 비행을 하면서 목표물을 타격했는데 들 올라갈수록 더 위협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전에 이스칸다르 미사일 얘기할 때 네. 일반적인 탄도미사일보다 낮게 올라감에 따라서 탐지도 어렵고 그다음에 요격하기도 좀 더 힘들다 말씀드린 거잖아요. 마찬가지죠. 이것도 멀리서 탐지하기 힘든 거니까 요격하기가 더 힘들어지는 이제 그런 것이고요. DF-17이 열봉식 선보였다는 건 이미 거의 실전 배치 단계에 있다고 이제 보여준 것이고 실제로 중국군이 그 대만에서 멀지 않은 남동부 해안 인근 기지에 이 DF-17을 배치하고 있다는 이러한 첩보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제 이거 여기는 둥펑 11, 둥펑 15 이런 사거리 1,000km가 안 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대만을 겨냥해서 배치를 했는데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대만용, 대만 타격용으로 배치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는 본토도 네.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차세대 ICBM인 DF-41에다가도 이 극초음속 활공체를 장착을 하려는 계획이 있거든요. 아, 본토라고 하면 미국? 미국 본토. 미국이에요. 네, 미국 본토. 심지어 동부. 아, 예. 이 DF-41은 이제 둥펑 41인데 길이가 16.5m고 직경이 2.8m 그리고 고체 연료를 사용해서 무겁습니다. 총 중량이 60여 톤에 이르고요. 사정거리가 그런데 12,000km가 넘기 때문에
중국에서 쏘면 미국 본토, 동부까지도 날아갈 수 있는 이 말은 사실상 전 세계 어디로나 쏠 수 있다. 게다가 공격 목표의 오차 범위가 불과 100m. 핵탄두를 탑재한 것이 100m 내에 떨어진다는 얘기는 오차가 전혀 없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냥. 아, 그러게 1kg도 사실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냥. 그렇죠. 대단한 겁니다. 10개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고요. 네. 이게 이제 현실화되면 미 전역이 중국 극초음속 활공체의 사정권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미국이 이전에 이미 또 경계감을 표시한 그런 중국제 극초음속 미사일이 있는데 미 국방부 산하의 정보기관인 이제 국방정보국 DIA라고 있죠. DIA가 2019년에 발간한 중국의 군사력, 싸워 이기는 군대 현대화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심쿵 2호라는 이 발사 성공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심쿵이 아니고 심쿵이 아니고 우리로서는 심쿵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경우고요. 심쿵 2호. 중국은 이 2018년 8월에 마하 6의 심쿵 2호 극초음속 활공체 시험에 이미 성공을 했고요. 이런 기술들을 보면 이제 중국이 예전의 중국과는 다르다는 게 지금 정말 이제 세계 2위 얘기를 하는 게 심쿵 2호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날개가 아니고 비행 중에 발생하는 충격파, 그러니까는 소닉 붐이라고 그러죠. 초음속 들어갈 때 소닉 붐을 양력으로 사용하는 웨이브 라이더라는 기술을 실제로 선을 보인 거예요. 이거는 아까 X-52라든가 이런 데서도 사실 사용하려고 했던 그런 기술들인데 고속으로 날면서 활공을 하면서 극초음속 비행에 이제 공기 충격파를 사용해서 양력과 추진력을 같이 이제 얻어내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기술인데 이거를 접목을 해서 성공을 했다. 이제 이런 점에서 또 미국이 포기했던 X-52라고 비교가 되는 바람에 미국 쪽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했죠. 예. 이제 어느 정도는 뭐 공포감도 있고, 뭐 대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미국이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 아니면 그냥 친하게 지내자, 뭐 친구한테 이거로 끝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끼리. 이제 미국이 아까 얘기했지만 그래서 몇 년 전부터 비상이 걸렸다. 시동을 건 게 트럼프 대통령. 또 역시 트럼프 대통령. 예. 세게 보셨을 것 같은데요. 어째 이런 일이 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 이제 예산을 퍼붓게 된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두 가지 정도의 무기가 지금 우선적으로 개발하고 있는데 록히드 마틴사에서 주도해가지고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 전제는 뭐냐면 당연히 러시아 지르쿤이나 중국의 아까 얘기한 둥펑 17 이런 것보다 속도 사거리 뭐 이런 거에 점에서 이제 뒤져서는 안 된다 이런 조건을 걸었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이제 시험하고 최근에 계속 이제 영상도 공개하고 있는 게 바로 그 에로 ALRW AGM-183A라는 그 폭격기에서 발사되는 그런 미사일인데요. AGM-183A라고 써 있네요. 네, 써 있어요. 친절하게 이제 크게 써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딴 거 붙이면 안 되니까. 2019년 6월에 그 최대 속도 마 20 가까운 속도를 내는데 시험에 성공을 했고 지난해 8월에 이제 최종 속도 시험에 성공을 했다고 그러고요. 지난해 11월에 미 공군이 이 말씀드린 AGM-183A를 B-52 폭격기에 탑재해서 시험하는 데 성공했다고 공식 발표를 하게 됩니다. B-52. 이건 이제 비행하는 거고요. 이 첨단 무기도 지금 저 오래된 B-52에 식지 않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B-52. 최대 속도가 무려 마하 20입니다. 이것도 엄청 빠른 거죠. 사거리는 1000마일 정도. 이 B-52에 탑재된 영상만 나왔는데 앞으로 이게 시험이 완전히 끝나면 개발이 끝나면 여기 외에 이제 B-1 폭격기에도 장착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전투기 중에 뭐 F-16 중에도 장착을 할 수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배치가 되면 우리하고도 무관치 않은 무기예요. 사실은 아시지만 이제 한반도 위기 고조 시에 B-1, B-52가 종종 출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극초음속 무기는 사실은 주로 중국, 러시아를 겨냥한 거지만 필요할 경우는 뭐 북한에 대해서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 세계 목표물을 1시간이 훨씬 안 되는 시간 내에 타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속 대응 미사일이다. 이렇게 이제 딱 이렇게 개념을 정의한 거죠. 경고 없이 경고. 한마디로 선빵. 필요할 경우. 그리고 요격을 당하지 않고. 또 하나는 이제 미 육군하고 해군이 이제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공동 극초음속 활공체, 영어로 CHGB 활공체 형태로 나가는 그러한 무기고 이제 초기에 이제 태평양 하와이 카우아이
미사일 발사 시험장에서 그 비행 시험을 했는데 극초음속으로 날아가서 목표물 명중에 성공했다고 지난해 이제 발표를 했었고요. 이거는 탄도 미사일하고 순항 미사일이 중간 정도 되는 고도에서 마5 이상의 극초음속으로 1,600km 이상 떨어진 목표물을 수분 내에 타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육군하고 해군이 공동으로 개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육군의 지상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 발사할 수도 있고 해군의 버지니아급 잠수함을 비롯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서도 발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할 경우 우리가 동의하면 이 주한미군에도 지상 발사 차량이 실어서 갖다 놓을 수 있다는 얘기죠. 러시아와 중국에 밀려 넘버 3 뭐 이 말씀 막 드리고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재촉하고 한 2년 만에 마 20 돌파. 와 대단하긴 대단합니다 진짜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기존의 기술이 어느 정도 쌓여 있었다는 얘기죠. 아. 그리고 이제 바부더드가 격렬한 책을 냈는데 거기 여러 비화가 있는데 거기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바부더드와의 인터뷰에서도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는 아무도 가지 못한 그 핵무기 시스템을 내가 구축했다. 뭐 푸틴도 시진핑도 들어보지 못한 것이 있다. 뭐 얘기를 하셨다는데 이거 관련해서 이제 온갖 추측이 나온 거예요. 이게 뭐지, 도대체? 네. 근데 기존에 이제 소위 전문가들이 알고 있는 무기 상식으로는 극초음속 무기나 이런 거 말고는 없는 것 같단 말이죠. 극초음속 무기를 좀 과장해서 말씀하셨던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시각이 좀 있습니다. 근데 모르죠. 저나 많은 전문가들이 모르는 정말 뭐 UFO 수준의 또 외계인을 갈아 넣어서 또 이게 UFO 수준의 있어요? 그쪽 잘하시잖아요. 노코멘트입니다. 이거 더 궁금하네. 뭔가 UFO 전문가니까. 그러니까요. 뭔가 갈아 이 외계 쪽도 이거. 그러면 앞서서 넘버 3였는데 넘버 2, 넘버 1 미국이 그 자리 가는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시면 마하 20이란 게 어느 정도 빠른 거냐면 좀 안 와닿잖아요. 네, 시속 뭐 수치가 25,000km 도착해도 서울 부산까지 한 2분 내로 도착한다고 보시면 돼요. 2분이요? 그 정도로 빠른 거거든요. 와. 그러니까 그거를 따라잡고 뭐 요격하고 한다는 거는 사실 컵라면도 아닙니다. 뭐 기내식은커녕. 그러게 기내식은커녕. 근데 이제 중국 기술력 중에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뭐냐면 이 극초음속 항공기가 빠르니까 뭐 마하 5에서부터 마하 20까지 넘어간다고 하니까요. 이 공기 마찰로 열이 엄청나게 난단 말이죠. 2,000도, 3,000도까지 올라가거든요. 이거는 사실 로켓이 재진입할 때도 마찬가지 상황인데 특히 이제 사람 태우고 나갔다 들어올 때 재진입할 때 바깥의 온도가 2,000도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그 단열이 되게 중요합니다. 아니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게 되거든요, 그냥. 근데 일반 금속 재료는 1,500도 정도만 되면 다 녹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떤 식으로 막느냐, 온도를. 탄도미사일은 오히려 탄도미사일은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이제 일반 탄도미사일은 떨어지는 동안 걸리는 시간이 한 10분, 20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만 참으면 되는데 이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이라든가 또 공중에서 오랫동안 날아가는 경우에는 몇 시간씩 이 온도를 버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새 소재가 신소재가 필요합니다. 근데 중국이 이걸 해낸 거죠. 모르고 있을까요? 중국이 좀 신박한 방법을 썼어요. 네. 탄소 복합재라고 하죠. 탄소와 탄소를 섞은. 탄소는 여러 가지 화합물을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용이한 구조를 갖고 있어서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 거거든요. 근데 중국에서는 새로운 내열 복합 소재를 이제 개발을 한 건데 이게 이제 세라믹하고 내화 금속을 합성을 해서 만든 거죠. 세라믹이 규소 계통이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이 원리는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떤 거냐면은 세라믹이 자갈이고 내화 금속은 콘크리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콘크리트만 그냥 쓰는 것보다 안에다 자갈을 쓰면 훨씬 강도가 튼튼해지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저 때도 작업할 때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죠. 자갈 넣어서 그렇죠. 맞죠. 골재 이런 표현 그러니까. 군대에서 작업할 때. 그렇죠. 진입로 만들고 할 때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알갱이들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콘크리트 특유의 한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철근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건 이제 보강해주는 부분이 있는 건데 그런 비슷한 느낌으로 이 세라믹을 내화금속에 쓰게 되면은 이 고온에서 소재의 강도가 약해지거나 변형되는 걸 막을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을 도입을 한 거고요. 근데 이건 사실 뭐 극초음속 로켓, 극초음속 미사일뿐만 아니고 뭐 로켓, 우주 로켓 진짜 아니면 원자로 같은 그런 극한 온도에 다 쓸 수 있는 거라 중국에서 기술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옛날부터 이게 본차이나게 유명했잖아요, 이게. 아, 네. 도자기가 식으로인데 대단하긴 하네요, 그 중국이요. 예. 항상 본차이나는 중국 게 아니고 유럽에서 본차이나가 중국에서 간 거 아니에요? 예, 거기서 차이나는 그냥 도자기란 뜻이라서요. 예, 그런 건가요? 유럽 사람들이 오히려 이게 개망신 당했네. 이쯤에 당연히 이제 그 궁금한 내용 아마 시청자분들 그러실 것 같은데 이렇게 창이 계속 그 발달이 되면 막는 쪽, 이제 방패 쪽, 예. 현재 갖고 있는 등장한 무기로는 방어할 수단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다만 레이저는 빛의 속도로 가니까 가능하죠. 네. 근데 아직까지 레이저 출력이 약해요. 나와 있는 무기들. 그래서 지금까지 실전 배치된 레이저 무기로는 무인기라든지 뭐 소형 비행체 뭐 이런 것들만 요격이 가능하고 탄도미사일이나 큰 순항미사일은 아직까지 요격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극초음속 무기는 요격이 레이저 무기로도 아직 안 된다. 하지만 앞으로 이제 레이저 무기 출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요격이 가능할 겁니다. 근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계속 굉장히 빠른 속도로 궤도를 바꾸면서 이동하니까 탐지할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한데 이게 뭐 땅의 레이더는 이거 가지고는 한계가 있으니까 지구는 둥글다. 우주, 우주에 이제 그 첨단 감시 센서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우선 지금 중점적으로 노력하는 게 우주 공간에 첨단 감시 센서들을 올려서 이 극초음속 무기를 추적, 탐지하는 거에 우선 주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격 무기나 아까 말씀드린 레이저 무기나 이런 거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개발을 이제 할 예정이죠. 그래서 이 미국의 이제 미사일 방어국 MDA라고 있는데 여기서는 극초음속 무기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주 기반 센서 감시 체계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콩코드라고 기억나시죠? 그 초음속 그 여객기지 않습니까? 네, 얘가 뭔가 좀 잘 나가는 듯 하다가 사라졌었는데 다시 컴백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와, 이거 콩코드가 돌아온다? 어떤 얘기일지 저희가 본방 야에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인류 최초의 비행기 라이트 형제가 띄운 플라이어홀을 기억하십니까? 시속 10.9km라는 느린 속도밖에 낼 수 없었지만 플라이어홀은 인류가 하늘을 날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줬죠. 그로부터 불과 70년밖에 지나지 않았건만 인류는 어마어마한 기술의 발전을 이뤄냅니다. 바로 초음속 여객기 콩코드를 만들어낸 것인데요.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빠른 초음속 여객기로 많은 이들의 극찬을 받았지만 이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만 콩코드. 왜 자취를 감췄을까요? 시대를 앞서가도 너무 앞서갔던 비운의 초음속 여객기 콩코드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콩코드란 불어로 화합과 조화를 의미하는데요. 그 이름처럼 콩코드는 1969년 프랑스와 영국이 협력해 개발한 녀석이었습니다. 당시 미국 보잉사의 보잉 707이 국제 항공 노선을 독점하다시피 하게 되자 위기를 느낀 프랑스와 영국이 손을 잡은 것이었죠. 제트 여객기 시장의 주를 이루던 보잉 707은 최대 마하 0.75 정도의 아음속밖에 내지 못했는데요. 그에 반해 콩코드는 마하 2 이상의 초음속 비행이 가능했습니다. 마하 2가 어느 정도냐 하면 일반 여객기로 7시간 이상 걸리는 대서양 횡단 항로를 약 3시간에 주파할 수 있는 속도였죠. 초속 603m에 해당하는 빠르기로 하늘을 누빌 수 있다는 콩코드 제작 소식에 미국은 물론 일본과 캐나다, 호주 등 각국의 항공사에서는 100여 대 이상 콩코드를 주문하겠다는 의사를 표했습니다. 콩코드는 초음속 비행의 최적화를 위해 델타익 삼각형 날개와 뾰족하면서도 얇은 동체를 택했고 이 독특한 디자인은 전 세계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우리나라 잡지에도 실리며 화제가 되었죠. 오랜 시간과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한 끝에 완성되었으니 이제 꽃길만 걸어야 할 텐데 상황은 기대와 다르게 흘러갑니다. 개발 당초 예약 구매까지 하겠다던 각국의 항공사들이 주문을 대거 취소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유니크한 디자인에 있었는데요. 일반 제트 여객기와 다른 구조 탓에 손님을 태울 수 있는 좌석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었고 손님을 적게 태우다 보니 모든 좌석은 1등급 자리에 맞먹는 비용에 달했죠. 당시 7,995달러, 요즘 물가 기준으로는 약 12,500달러였다고 하니
가늠이 되시나요? 또 제트 여객기에 비해 동일 비행 거리당 연료 소비량은 몇 배나 많았고 1970년대에는 오일 쇼크로 연료비까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영국 항공과 에어프랑스는 콩코드를 자사의 상징으로 삼으며 최선을 다해 운용했고 돈페리뇽 샴페인, 랍스터 카나페, 캐비어 등이 기내식으로 제공됐죠. 다른 여객기에서는 볼 수 없는 최고급 품만을 적용한 끝에 콩코드는 있는 자들의 전유물로 불리며 하늘의 VIP룸이라는 수식어를 얻게 됩니다. 금수저들을 위한 여객기로 호황을 누렸으면 된 것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콩코드의 결정적 문제점은 한 가지 더 있었는데요. 바로 존재 이유라고 할 수 있는 초음속을 내기가 어려웠다는 거였습니다. 초음속을 돌파할 때 나오는 소닉붐 현상이 그 원인이었는데요. 보통 비행기에서 발생하는 소리는 파동이 되어 공기 중으로 퍼져나갑니다. 비행기 속도가 소리 속도보다 빠르지 않으면 파동은 비행기 주변으로 고르게 퍼지지만 음속을 돌파한 비행기에서는 전혀 다른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소리가 퍼져나가는 속도가 비행기를 따라오지 못하게 되면 비행기 뒤쪽에서 파원이 겹쳐지면서 소리는 점점 커지게 되고 증폭된 음파 진폭이 우리 귀에는 굉음으로 남는 거죠. 때문에 콩코드 여객기가 지나간 주변 지역에서는 유리창이 흔들릴 정도의 굉음이 발생하곤 했습니다. 콩코드는 초음속이라는 타이틀을 달았음에도 해상에서만 초음속으로 달려야 했고 그마저도 미국과 유럽으로 가는 대서양 횡단 항로만 오갈 뿐 싱가포르 등 다른 육지 지역에서는 취항할 수가 없었죠. 그러던 2000년 콩코드를 나락으로 끌고 간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바로 기체 추락 사고였습니다. 파리의 샤를 드골 공항을 이륙하던 에어프랑스 4590편 콩코드 여객기가 이륙한 지 2분도 안 돼 추락해버린 것이었죠. 승무원과 승객 109명이 전원 사망하고 콩코드가 추락한 호텔의 직원 4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고 맙니다. 사실 이 사고는 콩코드 기체의 결함이 아닌 활주로에 떨어져 있던 작은 쇠조각이 불러온 참사였는데요. 콩코드기에 앞서 공항을 떠났던 미국 콘티넨 항공 여객기의 엔진 덮개에서 부품이 떨어져 나왔고 활주로에 떨어진 이 부품을 콩코드기가 밟은 게 원인이었죠. 콩코드기의 타이어가 터지면서 그 파편이 연료 탱크를 강하게 가격했고 화재가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마하 2라는 장점으로 하늘을 지배했던 콩코드는 결국 안전에 대한 승객들의 불신과 외면을 이기지 못한 채 2003년 날개를 접고 퇴역하게 됩니다. 그렇게 영영 초음속 여행 시대는 막을 내리나 싶었습니다만 최근 반가운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요. 콩코드의 뒤를 이을 후손들의 탄생이 예고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과 로키드 마틴이 공동 개발 중인 초음속 여객기 X-59도 그중 하나로 꼽히고 있죠. X-59는 초음속 항공기의 고질병인 소닉붐 현상을 60dB 수준으로 줄일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비결은 기체 앞부분에 부착된 작은 날개 카나드에 있다고 합니다. 설계대로만 제작된다면 X-59는 초음속 여객기의 단점인 소음을 크게 줄이고 기존 여객기 2배에 달하는 이동 속도를 갖게 됩니다. 게다가 먼 미래가 아닌 2022년 미국 대륙 위를 비행하며 실제 소음 수준을 측정할 예정이라는데요. 아직 티켓 가격은 베일에 쌓여 있지만 콩코드에 비해 몸값이 좀 내려가길 기대해도 될까요? 교통의 혁명을 불러올 초음속 여객기. 세월을 거듭하며 기체의 명칭은 달라지고 있지만 초음속을 향한 인류의 꿈과 도전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혹시 콩코드 보신 적 있으세요? 실물이요? 예. 실물은 못 실물은 봤죠. 이렇게. 저는 실물이 나는 것도 여러 번 봤습니다. 영국 사실 때. 영국 살 영국 때요. 계셨습니까? 제가 그 당시에 다니던 곳이 사무실이 있었는데 네. 콩코드가 뜨면 그 바로 위로 떴어요. 정말 정면 위로요. 머리 위로. 와. 그래서 콩코드 밑바닥이 다 보였고요. 그러면서 언젠가 저거 타볼 수도 있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금방 퇴역을 하는 바람에 물론 돈도 없고요. 그런 이유로 못 하긴 했지만 그래서 저는 어쨌든 콩코드가 나는 걸 봤고 제가 나중에 듣기로는 마지막으로 제가 본 콩코드가 뜨던 게 거의 마지막 비행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한 5번 본 것 같아요. 예.
미국도 오케이 알겠고 뭐 네. 중국 알겠고 러시아 알겠는데 우리도 이제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방부가 지난해 12월에 이제 전군 지휘관 회의를 했는데 그때 서욱 국방장관이 우리도 국정성 미사일 확보 계획을 갖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에 앞서서 지난해 8월에 정경도 당시 국방장관도 국방과학연구소 창설 50주년 기념식 행사 식장에서 극초음속 무기 적극적으로 개발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정부와 군에서도 좀 더 비중 있게 이 극초음속 무기를 개발하려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중국, 러시아 이런 주변 강국 사이에서 살아남으려면 이 독침, 고등도치 가시 같은 무기가 필요한데 그러한 이제 정말 유용한 전략 무기 될 수 있는 또 웃으시네. 들을 때마다 웃겨 이거는. 아니, 들을 일부러 때마다. 강조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예. 그 전략 무기 될수 있는 게 바로 이 극초음속 무기다. 왜냐하면 이 극초음속 무기는 아직 세계적으로 어떤 군사 강국도 요격 수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 뭐 언젠간 개발되겠지만 우리가 적은 비용으로 상대방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견제할 수 있는 이러한 이제 무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뭐 표적을 좁혀서 예를 들어 이제 중국이 지금 중형 항모 2척 갖고 있고 또 뭐 조만간 2척을 플러스해서 4척 정도 2025년까지 갖춘다는데 이런 뭐 중국이라든지 이런 항모에 대응할 수 있는 이러한 또 수단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지상 표적을 타격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상당히 중요한 우리한테도 중요한 무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북한의 어떤 뭐 군사 도발에 대한 그 억지력으로도 충분히 작용할 수 있겠죠. 사실 다 아시다시피 북한이 몇 년 전부터 그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을 해왔잖아요. 그리고 2019년에는 이제 아까 얘기 나왔던 그 이스칸데르의 북한판 변칙 기동 미사일 이런 것도 선보이고 했기 때문에 북한이 보면은 한미 양국의 방어망을 무력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제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중러 북 3국이 전략적 공조를 좀 강화를 또 하고 있는 느낌이 있고 이런 거 보면은 관련 기술이 북한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자, 본게임 비기너긴 본게임 2의 첫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해야 되겠는데요. 자, 계속해서 극초음속이죠. 극초음속 미사일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이나 여러 가지 관심 있는 내용들 저희에게 의견 보내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게임 2는 국방TV 앱을 통해서 2번, 3번, 4번, 5번, 6번 뭐 숫자 제한 없이 시청할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시간 더욱 화끈한 군사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까지 본게임 2의 MSG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한 10개월 만에 좀 그냥 익숙한 게 더 신기하긴 하네요. 여러 가지 주변 환경과 교보제가 매우 업그레이드 됐다는 걸 빼고는 별로 이게 빨리 없어도 돼야 그러니까 돼야 되는데 그게 전 세계적으로 이거 진짜 이거.